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28살이고요. 작은 건축회사에서 계약직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아니, 일했었다고 해야 하나요? 지금은 좀 복잡한 상황이라서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여러분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예요. 만약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을 평생 천한 것이라고 부르며 짓밟았던 사람이 이제 여러분의 장기 없이는 단 한 달도 살 수 없다고 한다면요. 그것도 여러분의 간을 떼어줘야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말이에요. 지금 저는 수술 동의서 앞에 앉아 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려요. 옆에서는 남편이 제 어깨를 붙잡고 울고 있고요. 수술 받으실 분은 제 시아버지예요. 아니, 정확히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예비 시아버지시죠. 그런데 이상한 건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분이 시어머니인데 지금 그분도 제 옆에서 오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 손을 붙잡고 하지 말라고 자기 때문에 내가 다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정확히 6개월 하고도 이틀 전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동성건축이라는 곳이었어요. 직원이 15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였죠. 저는 거기서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일이 많아서 밤 11시가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어요. 지하철 막차 시간이 다 되어가서 뛰다시피 회사 문을 나섰죠. 그런데 회사 앞 버스 정류장 옆 벤치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계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밤 늦은 시간이었고 솔직히 좀 무섭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심하게 기침을 하시더라고요. 컥컥거리는 소리가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서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어르신이었어요. 옷은 너덜너덜하게 찢어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서 언제 감으셨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손톱 사이에는 때가 까맣게 끼어 있었고요.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은 새파랗게 멍든 것처럼 보였고요. 저는 그분을 보는 순간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제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공사장에서 사고가 나셔서요. 그때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모습이 저 어르신과 비슷했어요. 너무 아파 보이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요.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망설였습니다. 제 지갑에는 20만 원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한 달 전부터 모아둔 돈이었죠. 어머니 가게 월세를 내야 했거든요. 어머니는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다리가 불편하셔서 제가 도와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을 보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지만 저분은 당장 오늘 밤을 어떻게 보내실지도 모르는 상황 같았어요. 저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그분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잠깐만요, 국밥이라도 드시라고요. 근처에 24시간 하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따뜻한 거 드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일어나려는데 그분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힘없는 손이었는데도 꽉 쥐셨어요. 그리고 저를 빤히 쳐다보셨어요. 눈빛이 묘했어요. 뭔가 제 얼굴을 외우려는 것처럼 아니면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처럼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길래 저는 그냥 손을 빼고 뛰어갔어요. 지하철 막차를 타야 했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내내 그 어르신 생각이 났어요. 괜히 한 걸까? 저 돈으로 술을 사시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들었지만 그래도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날 밤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최준영 씨였어요.
저희는 1년 정도 사귀고 있었어요. 대학교 동아리 선배였는데 졸업하고 나서 우연히 다시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죠. 준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늘 검소하게 살았어요. 만날 때마다 낡은 옷을 입고 나왔고 데이트 비용도 항상 나눠서 냈어요. 저는 그런 준영 씨가 좋았어요. 허세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 할 일을 하는 모습이요. 여보, 나 오늘 어떤 분한테 20만 원 드렸어. 준영 씨한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준영 씨는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아, 그 돈 내가 모은 거 아니었어. 어머니 가게 월세 내려고. 알아. 근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 너무 아파 보이셨어. 착한 것도 정도껏 해야지. 내가 힘든 거 나도 아는데. 준영 씨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저는 괜찮다고 이번 달은 좀 아껴 쓰면 된다고 대답했죠. 그리고 통화를 끊었어요. 그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전날 밤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그 어르신 일을 거의 잊고 지내고 있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회사에서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었는데 신규 아파트 단지 인테리어 프로젝트였어요. 규모가 꽤 큰 일이어서 저희 회사로서는 큰 기회였죠. 미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회사 앞이 술렁거렸어요. 직원들이 창문에 달라붙어서 밖을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뭔데 저래? 무슨 일이야? 동료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수진아, 밖에 나가봐. 무슨 재벌집 차들이 줄지어 서 있어. 창밖을 보니 정말 고급 승용차 5대가 일렬로 서 있었어요. 검은색 차들이었는데 번호판부터가 남달랐어요.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타는 차처럼 보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차 문이 열리더니 양복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분이 회사 건물 쪽으로 걸어오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분은 일주일 전에 제가 20만 원을 드렸던 그 어르신이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한 맞춤 정장을 입으셨고 머리는 말끔하게 빗어 넘기셨고 손에는 고급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꿈을 꾸는 건가? 저는 얼떨결에 회사 밖으로 나갔어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수진 씨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저를 어떻게? 일주일 전 도움 주신 거 기억하십니까? 아, 예. 그런데 대체 어떻게? 그분 뒤에 서 있던 비서 같은 분이 명함을 꺼내서 저한테 건넸어요. 명함을 보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태산건설그룹 회장 최동철. 태산건설이라면 제가 모를 리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건설업계 3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거든요. 저희 회사 같은 데서는 감히 꿈도 못 꿀 정도로 큰 회사였죠. 죄송합니다. 그날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좀 특이한 취미가 있어서요. 가끔 신분을 숨기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관찰하곤 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보고 싶어서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아팠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못 먹어서 저혈당이 왔었죠. 그런데 이수진 씨가 망설임 없이 도와주셨어요. 본인한테 꼭 필요한 돈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이수진 씨 뒤를 밟았습니다. 실례지만 신원 조회도 했고요. 이수진 씨가 어머니 가게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그 돈을 모으느라 점심도 거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이 양반이 나를 조사했다는 게 무섭기도 하고 왜 그랬는지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제 며느리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네. 제 아들이 있습니다. 올해 30인데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하더군요. 최준영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최준영.
제 남자친구 이름이었거든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설마가 사람을 잡았어요. 혹시 이수진 씨 제 아들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알고 있군요. 표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최 회장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역시 아들 녀석이 숨기고 있었어. 그런데 고르는 안목은 있군요. 이수진 씨 같은 분이라면 제가 환영입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롤러코스터를 타기 시작했어요. 최 회장님은 그날 저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가셨어요. 거기서 준영 씨를 만났죠. 준영 씨는 아버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여기를? 자네 여자친구가 보고 싶어서 왔지. 준영 씨는 저를 보더니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준영 씨를 봤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1년 동안 저는 재벌 2세와 사귀고 있었던 거예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인 줄 알았던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대기업 후계자였던 거죠. 수진아, 미안해. 숨긴 거.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내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냥 평범하게 사귀고 싶었어. 준영 씨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준영 씨가 그동안 얼마나 조심스러웠을지 이해가 갔거든요. 최 회장님은 식사 내내 저한테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가족 이야기, 일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숨길 것도 없었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이수진 씨는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죠. 준영아, 너는 좋은 사람을 만났다. 준영 씨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마음이 놓였죠. 적어도 시아버지 될 분은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그날 저녁 준영 씨네 집에 초대받았어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엄청난 저택이었어요. 대문만 해도 제가 사는 원룸 크기였죠. 정원에는 분수가 있었고 집 안에는 그림들이 벽마다 걸려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하인들이 줄지어 서서 인사를 했고 집사님이 저희를 안내했죠. 거실에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자세부터가 남달랐어요. 등을 꼿꼿이 세우고 차를 마시는 모습도 우아했죠. 그분이 바로 윤미숙 여사님이었어요. 준영 씨 어머니였죠. 어머니, 제 여자친구 이수진입니다. 준영 씨가 저를 소개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윤 여사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그 시선이 차갑다는 걸 저는 바로 느꼈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게 분명했죠. 그래요. 앉으세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저는 준영 씨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차를 마시면서 여사님은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어디 사는지,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요. 저는 하나하나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동성건축이요. 거기서 일한다고요. 예, 계약직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여사님이 그 단어를 반복하셨어요. 목소리에 경멸이 묻어 있었죠. 어머니, 수진이는 실력이 좋아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요. 준영 씨가 저를 감싸려고 했지만 여사님은 코웃음을 치셨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수진 씨, 우리 준영이가 누군지 알고 사귄 건가요? 아니요. 저는 최근에야 알았어요. 최근에. 그럼 1년 동안 몰랐다는 소리네요. 네. 준영 씨가 말 안 했거든요. 여사님은 찻잔을 탁 하고 내려놓으셨어요. 그럼 알았으면 어땠을까요? 혹시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을까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준영 씨가 당황해서 말렸지만 여사님은 계속하셨어요. 이수진 씨,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집안이 어떤지 알았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준영 씨 자체가 좋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참말은 예쁘게 하네요. 여사님의 말투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저녁은 그렇게 불편하게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영 씨가 사과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어머니가 원래 좀 까다로우셔. 괜찮아. 이해해. 갑자기 아들 여자친구가 나타났으니까. 근데 수진아, 나는 진심이야. 너랑 결혼하고 싶어. 나도 그래. 근데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우리 편이잖아. 아버지가 어머니를 설득하실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담당하던 프로젝트 자료가 경쟁사로 유출됐다는 거예요. 회사 기밀이 새나갔고 그 때문에 큰 계약을 놓쳤죠. 회사 보안팀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자료가 제 컴퓨터에서 유출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황당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이수진 씨 증거가 다 있습니다. 이수진 씨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파일을 외부로 보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누가 제 계정을 도용한 거예요. 하지만 회사는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저는 바로 해고당했어요. 산업 스파이라는 낙인까지 찍혔죠. 저는 준영 씨한테 전화했어요.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죠. 준영아, 나 억울해. 나는 정말 안 했어. 알아. 내가 다 알아. 수진아, 내가 조사해 볼게. 준영 씨는 저를 믿어줬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며칠 뒤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가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수진아, 갑자기 보건소에서 나왔어. 위생 검사를 한다면서. 그런데 이상한 게 자꾸 트집을 잡는 거야. 엄마, 뭐가 문제래요? 별것 아닌 것도 다 문제라고 하더라. 그리고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를 2배로 올린대. 2배요. 어떡하니? 우리 그럴 형편이 안 되잖아.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윤미숙 여사님. 준영 씨한테 말했어요. 준영아, 혹시 어머니가 이러는 거 아냐? 아니야, 어머니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준영 씨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아들로서 어머니를 의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느껴졌죠. 그때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백은채 씨였어요. 백은채 씨는 제가 다니던 회사의 경쟁사에서 일하는 디자이너였어요. 저보다 2살 어렸는데 집안이 좋았어요. 아버지가 중견기업 사장님이었거든요. 그날 은채 씨가 제가 자주 가던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 선배, 할 말이 있어요. 은채야, 무슨 일이야? 은채 씨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선배, 조심하세요. 윤미숙 여사님이 선배를 노리고 있어요. 뭐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배를 곤경에 빠뜨리면 큰 프로젝트를 주겠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파일 유출 건요, 제가 한 거예요. 여사님이 시켜서요. 선배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자료를 빼돌렸어요. 은채야,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도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선배 어머니 가게건도 여사님이 사람을 동원한 거예요. 저는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윤 여사님은 저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거였어요.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야?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요. 그리고 더 큰 일을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더 큰 일. 선배 어머니를 직접 위협하라고요. 저는 그건 못하겠어요. 은채 씨는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화가 났지만 동시에 감사했어요. 적어도 진실을 말해줬으니까요. 은채야, 증거가 있어. 네. 녹음 파일이랑 문자 내용 다 저장해뒀어요. 선배한테 드릴게요. 저는 그 증거들을 받아서 준영 씨한테 보냈어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준영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직접 따질게. 근데 준영아,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 회사에서 쫓겨났고 엄마 가게도 위험하고. 내가 다 해결할게. 믿어줘.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준영 씨가 어머니를 찾아가서 따졌지만 여사님은 전혀 반성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내가 했어. 그런데 뭐가 잘못됐니? 내 앞날을 위해서 한 거야. 어머니, 수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어. 계약직 주제에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게 잘못이지. 어머니, 사랑은 신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 순진하기는. 너희 같은 애들이 뭘 알아.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집안, 배경, 모든 게 맞아야 해. 어머니. 이수진 같은 애는 절대 안 돼.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허락 못 해. 여사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준영 씨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때 최동철 회장님이 나서셨어요. 회장님은 보안팀을 동원해서 모든 진실을 밝혀냈어요. 윤 여사님이 어떻게 저를 괴롭혔는지, 백은채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어머니 가게에 어떻게 압력을 넣었는지 다요. 그리고 어느 날 저를 부르셨어요. 사무실에 갔더니 회장님 혼자 계셨어요. 이수진 씨, 앉으세요. 저는 긴장한 채로 앉았어요. 이번 일 정말 미안하오. 제 와이프가 선을 넘었어요. 회장님,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요? 이수진 씨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회장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사실 오늘 이수진 씨를 부른 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이수진 씨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아버지요. 이수진 씨 아버지 성함이 이영호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회장님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군복을 입은 두 명의 젊은 남자가 찍힌 사진이었어요. 한 명은 젊은 시절의 최 회장님이었고 다른 한 명은 아버지.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 얼굴이었거든요. 이수진 씨 아버지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때가 한 30년 전이었어요. 저는 군복무 중이었고 마침 공사 현장 근처에 배치되어 있었죠. 그날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저는 그 밑에 깔렸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때 이영호 씨가 저를 구했어요. 본인 몸을 던져서 저를 밀어냈죠. 덕분에 저는 살았지만 이영호 씨는 크게 다쳤어요. 허리와 다리를요. 아버지가 다리를 절뚝거리신 이유가 그거였구나. 저는 그날 이후 이영호 씨를 찾아 헤맸어요. 하지만 부대가 해체되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연락이 끊겼죠. 제가 사업을 시작한 이유 중 하나도 이영호 씨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돈이 있어야 사람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찾지 못하셨어요. 네. 이영호 씨는 혼인신고도 안 하신 채 살다가 일찍 돌아가셨더군요. 제가 너무 늦게 찾았어요. 회장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수진 씨를 만났어요. 거리에서 저를 도와준 그 순간 저는 이영호 씨가 떠올랐어요. 그분과 똑같은 마음씨더군요. 회장님. 그래서 조사를 해봤죠. 그리고 알게 됐어요. 이수진 씨가 이영호 씨의 딸이라는 걸요. 저는 울음이 터졌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립기도 하고 이렇게 인연이 이어진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어요.
이수진 씨, 제가 이영호 씨한테 갚지 못한 은혜를 이수진 씨한테 갚고 싶소. 이수진 씨는 제 딸이나 마찬가지요. 회장님, 회사 일도 제가 해결하겠소. 그리고 어머니 가게도 걱정 마세요. 제가 건물을 매입해서 월세 걱정 없게 해드리겠소. 회장님, 그럴 순 없어요. 너무 큰 은혜예요. 은혜는 제가 받은 겁니다. 이수진 씨 아버지한테요. 그날 이후 모든 게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는 제 결백이 증명됐고 오히려 경쟁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가게도 안정을 찾았죠. 그리고 윤 여사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이 직접 나서서 여사님을 설득하셨거든요. 며칠 뒤 여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수진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약속 장소로 갔어요. 호텔 라운지였는데 여사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앉으세요. 저는 여사님 맞은편에 앉았어요. 이수진 씨, 제가 너무 심했어요. 아니에요. 아니긴요. 저는 이수진 씨한테 끔찍한 짓을 했어요.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했죠. 여사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저 제 아들이 걱정됐어요. 준영이가 고생할까봐. 신분이 안 맞는 사람과 결혼하면 나중에 힘들까봐. 걱정하셨던 거군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이수진 씨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깨달았어요. 진짜 고귀한 건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더군요. 여사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여사님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대답했어요. 네, 용서할게요. 정말이요. 네. 준영 씨를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준영 씨의 어머니니까요.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준영 씨도 행복해했고 저도 마음이 편해졌죠.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였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최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저는 준영 씨한테서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에는 여사님과 준영 씨가 있었어요. 둘 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준영아,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간경하래. 말기래. 뭐라고?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어요. 회장님이 젊었을 때 다쳤던 부위가 문제였대요. 그때 내부 출혈이 있었는데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그게 간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만성간 손상이 오랜 시간 진행되다가 이제 말기가 됐다고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한 달입니다.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요. 이식 수술이요. 네. 간 이식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희는 모두 검사를 받았어요. 준영 씨, 여사님, 그리고 저까지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준영 씨는 혈액형이 안 맞았어요. 여사님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수술이 불가능했고요. 의사는 말했어요. 가족 중에서는 적합한 분이 없습니다. 공여자를 찾아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떠올랐어요. 저도 검사할 수 있을까요? 이수진 씨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가족이 아니신데요. 그래도 검사 가능하지 않나요?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럼 해주세요. 준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안 돼. 간 이식은 위험해. 괜찮아. 검사만 해보는 거야. 하지만 준영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너 평생 후회할 거야. 나도 그래. 저는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놀랍습니다. 혈연 관계가 없는데도 조직 적합성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그럼 수술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네. 하지만 이수진 씨, 간 이식은 큰 수술입니다. 공여자에게도 위험이 따릅니다. 알고 있어요. 정말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회장님은 제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셨고 저한테도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준영 씨와 여사님은 반대했어요. 수진아, 안 돼. 너까지 위험해지면 안 돼. 괜찮아요. 저는 건강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수진 씨,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 다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사님도 눈물을 흘리며 말렸어요. 이수진 씨,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그런데 당신이 남편을 살리려고 한다니.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여사님, 이건 제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회장님이 저를 위해 해주신 일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 아버지가 회장님을 구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그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저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그날 아침 저는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 앞에 서 있었어요. 준영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수진아, 사랑해. 꼭 무사히 돌아와. 걱정 마. 나 강한 거 알잖아. 여사님도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수진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천사예요. 천사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천장의 조명이 점점 흐려지면서 의식이 사라졌어요. 수술은 12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저는 그 사이에 꿈을 꿨어요.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아버지, 제가 잘한 거죠. 아버지는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수진아, 너는 항상 옳은 일을 하는 아이구나. 그게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미소를 지으시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눈을 떴을 때 저는 회복실에 있었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살아있었어요. 준영 씨가 제 곁에 있었어요. 울고 있었죠. 수진아, 깨어났구나. 준영아, 아버지는 성공했어. 아버지 수술도 잘 끝났어. 정말. 응. 의사가 기적이라고 했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었어요. 회복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그동안 여사님은 날마다 병원에 오셨어요. 제 손을 잡고 제가 필요한 걸 챙겨주셨어요. 이수진 씨,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괜찮아요. 다 있어요. 과일 좀 깎아줄까요? 여사님,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할게요. 여사님은 정성스럽게 과일을 깎아주셨어요. 그 모습이 마치 엄마 같았어요. 회장님도 빠르게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 병실로 찾아오셨어요. 이수진, 어떻게 말로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자네 덕분일세.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사실이야. 이수진, 자네는 나에게 새 생명을 준 거야. 이영호 씨가 옛날에 나를 구해주셨고, 이제 그 딸이 또 나를 구해줬어. 운명인가 봐요. 운명이지. 우리는 이제 피보다 진한 인연으로 묶였어. 회장님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수진, 자네에게 보답하고 싶네. 회사 주식을 좀 주려고 하는데. 회장님, 그럴 순 없어요. 왜 안 되나? 자네는 자격이 있어. 저는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네. 그래서 더 주고 싶은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회장님, 정 그러시다면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제안. 재단을 만들어 주세요.
작은 나눔 재단이요. 작은 나눔 재단. 네.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요.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도움이지만 의미 있는 도움을 주는 거예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생각이네. 그렇게 하지. 이름은 20만 원 재단으로 해주세요. 20만 원 재단. 네. 제가 회장님께 드렸던 그 20만 원처럼 작지만 따뜻한 도움을 주는 거예요. 회장님은 웃으셨어요. 자네는 정말 특별한 사람일세. 그렇게 해서 20만 원 재단이 만들어졌어요. 여사님이 이사장을 맡으셨어요. 매달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금액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죠. 저는 퇴원한 뒤 태산건설그룹에 입사했어요. 회장님이 권유하셨고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를 회장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도 하고 준영 씨의 여자친구라고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실력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부서에 지원했어요.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부서였는데 수익성이 낮아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이었죠. 저는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어요. 오래된 건물의 가치를 살리면서도 현대적으로 바꾸는 거였어요. 그게 성공했어요. 프로젝트가 언론에 소개되고 상도 받았죠.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를 단순히 회장님의 은인이 아니라 실력 있는 디자이너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준영 씨도 자랑스러워했어요. 수진아, 나는 내가 정말 대단해. 난 그냥 열심히 한 것뿐이야. 그게 대단한 거지. 저희는 6개월 뒤에 결혼했어요. 조촐한 결혼식이었어요. 화려한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결혼식 날 여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수진 씨, 아니, 이제는 며느리라고 불러야겠네. 우리 며느리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용서해줘서 고마워요.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는 가족이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결혼식이 끝나고 준영 씨와 둘이서 조용한 곳으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바닷가였는데 밤에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영아, 가끔 꿈만 같아. 뭐가? 우리가 이렇게 된 게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잖아. 나도 그래. 근데 수진아, 나는 우리가 만난 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 나도 그래. 아버지가 회장님을 구하셨고, 내가 회장님을 만났고, 그래서 너를 만났고. 우리는 운명이야. 준영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수진아, 평생 사랑할게. 나도 사랑해.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그 낡은 벤치에서 시작됐어요. 제가 20만 원을 건넸던 그 순간부터요. 만약 그때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준영 씨도 만나지 못했을 거고 회장님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 가게도 문을 닫았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멈췄어요. 힘든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거든요. 그게 아버지한테 배운 거였어요. 아버지도 누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을 던지셨잖아요. 그 작은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지금 저는 행복해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따뜻한 가족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20만 원 재단은 점점 커져서 이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여사님은 재단 일을 하시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예전에는 차갑고 거만하셨는데 이제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겸손하세요. 매주 봉사 활동을 나가시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러 다니세요. 한 번은 여사님이 그러셨어요. 수진아,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스승이야.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이야. 너한테 배웠어. 진정한 가치가 뭔지. 돈이나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어머님, 나는 평생을 틀린 가치관으로 살았어.
사람을 신분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지. 근데 너를 보면서 깨달았어.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여사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수진아, 고마워. 내 인생을 바꿔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를 받아주셔서. 우리는 서로 끌어안았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회장님은 건강을 되찾으신 후 더 활발하게 일하고 계세요. 회사도 잘 되고 있고요. 준영 씨는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어요. 언젠가는 회사를 이어받을 거예요. 저는 여전히 리모델링 부서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래된 것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 좋거든요. 마치 제 인생처럼요. 가끔 회사 앞 벤치를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 벤치를 볼 때마다 그날 밤이 생각나요. 떨리는 손으로 20만 원을 건넸던 그 순간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요. 인생이 참 신기해요. 작은 친절이 거대한 인연으로 이어지고 그 인연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20만 원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분들 중에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분들도 계세요. 작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자기도 누군가를 돕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거예요. 작은 온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요. 지난주에는 재단 행사가 있었어요. 1년 동안 도움을 받은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는데 한 분이 저한테 다가오셨어요. 이사장님, 저 작년에 도움받았던 사람이에요. 아, 그러세요. 기억나요. 아드님 학비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이시죠. 네, 맞아요. 그때 정말 막막했는데 재단에서 도와주셔서 아들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사장님, 저도 이제 남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네. 제가 작은 가게를 시작했는데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조금씩이지만 재단에 기부하려고요. 정말이요? 네.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싶어요.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울컥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고마운 거예요. 도와주셔서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준영 씨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준영아, 오늘 정말 보람찬 하루였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재단에서 도움받았던 분이 이제는 기부를 하신대. 정말 대단하다. 응. 작은 씨앗 하나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 같아. 당신이 뿌린 씨앗이야.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뿌린 씨앗이지. 준영 씨는 저를 안아줬어요. 수진아,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나도 너를 만나서 행복해.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만약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할 거예요. 20만 원을 건네고 그 어르신을 도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누군가 힘들어하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도 가끔 회사 앞 벤치에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저는 잠깐 멈춰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아닌지 살펴보려고요. 대부분은 그냥 쉬는 사람들이지만 가끔은 정말 힘들어 보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면 저는 다가가서 말을 걸어요. 괜찮으세요?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대부분은 괜찮다고 하시지만 가끔은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20만 원 재단 명함을 드려요. 여기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작은 도움이지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워하세요. 이런 게 있었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네. 누군가의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려요. 어떻게 20만 원이 제 인생을 바꿨는지요. 사람들은 감동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누군가를 돕고 싶다고 하세요. 그게 바로 제가 바라는 거예요. 작은 친절이 더 큰 친절로 이어지는 거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나오는데 젊은 여자분이 벤치에 앉아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괜찮으세요? 그분은 고개를 들더니 눈물을 닦았어요. 죄송해요. 보기 흉하죠? 아니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회사에서 해고됐고 집세를 낼 돈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옛날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막막하고 앞이 안 보이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20만 원 재단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상황을 설명했죠. 재단에서는 바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내일 재단 사무실로 오시면 상담해 드릴게요. 긴급 지원이 가능할 거예요. 정말이요. 그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채용 공고가 나올 예정인데 관심 있으시면 지원해 보세요. 저는 제 명함을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저도 예전에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예요.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이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집에 와서 이 이야기를 준영 씨한테 했더니 준영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 천사야. 천사는 무슨. 그냥 사람일 뿐이야. 아니야. 당신은 특별해. 우리는 모두 특별해. 누구나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준영 씨는 제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우리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가르칠 거야? 아버지한테 배운 걸 가르쳐 줄 거야. 남을 돕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좋은 교육이네. 그리고 작은 친절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려줄 거야. 우리 아이는 행복할 거야.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하며 웃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알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눴느냐라는 걸요. 그리고 작은 선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요. 그날 밤 낡은 벤치에서 20만 원을 건넸던 순간 저는 제 운명을 바꿨어요. 아니, 운명이 저를 그곳으로 이끈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 선택을,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선택을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었나요?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가져온 순간이요. 혹시 지금 그런 순간 앞에 서 계신가요? 망설이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작은 친절,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알려드릴 수 있다면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그냥 관심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실천하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제게 일어났던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힘드시다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손을 내미세요. 세상에는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처럼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될 거예요. 받은 사랑을 다시 전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 말이에요. 저는 20만 원으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인생이 바뀔까요?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게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몰라요. 저처럼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